자, 지금 이제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Q&A 시간 좀 갖도록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동진님께서 그냥 커멘트 주셨습니다. MS 하나 깔았다고 제조공장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조공장은 장비 가동률을 올리든지 제품 양품률을 올리든지 해야 실제 생산성이 올라가죠라고 커멘트 주셨고요. 나이성님께서는 스마트 팩토리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통합된 시스템이고 기본적인 HMI부터 그 HMI에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ERP 그리고 그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모아서 여러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통합적인 과정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숲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보면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스마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그런 IBM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업들이 있는데, SAP까지도 뛰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그 내부를 보면, 이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ERP, MS, PLM 이런 식의 언어는 사라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결국은 이들은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IoT와 연결된 빅데이터, 그리고 CPS라고 하는 이 세 개 축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 공장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통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를 묶어내는 작업보다는 결국은 새로운 파라다임에서 데이터를 통합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 잘 보면 그런 어플리케이션 요구는 없는 편인데, 그러나 이제 SAP는 그래도 ERP 지향적이고, 네. 지멘스는 MS PLM 지향적이고, 다소도 당연히 PLM 이런 식의 자기 어떤 그 기준에서 지향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어플리케이션 용어는 대부분 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근식님께서는 지금 다 좋은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금적으로 이 정부 아까 마중물 정보는 받아가도 될 것이 아니고 비용의 증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에 관련된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갈 텐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마중물 얘기한 건 지금의 그 중기부가 아니고 산업부 시절의 그 논리였죠, 사실. 지금은 중기부는 마중물이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어가면서까지 하거든요. 1억, 그 다음에 3억 이렇게 주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지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정부,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펑펑 쓰는 문제. 네네. 이 문제는 이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일단은 중기부가 내는 그 예산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지금 보면 많이 쓰지 않지만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이런 금융단체에서 내놓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운영력을 걱정하셨잖아요. 지금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제시하는 말하는 공급기업들이 운영 인력을 쓰지 않는 방법도 많이 제시를 합니다. 클라우드 방식이라든지 네. 온프라미스 방식이라든지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중소기업 하나를 위해서 하나가 그러니까 시스템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풀로 둔다. 이건 좀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급기업하고의 관계를 잘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어 나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고, 공급기업이 이제 이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마일스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공급기업하고 많은 이제 관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의 공급기업하고 하면 끝까지 그 공급기업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저희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하고도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공급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의존성 이런 걸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독일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몇 억씩 몇천 원씩 이렇게 3만 개 이렇게 가지고 지원 이런 게 이렇게 3만 개는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첫째 이제 3만 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던 건 2020년까지 10,000개였어요, 10,000개. 10,000개였었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마지막으로 바꾼 거는 뭐냐면 2022년까지는 가자라고 했었을 때 했었고, 2022년까지는 욕심내서 20,000개였어요, 20,000개. 근데 이제 그거를 받은 중기부가 3만 개로 작년 12월 말에 올린 거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만 개 올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중기부에 물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근데 이제 독일이 보면. 중국처럼 이렇게 2035년까지의 그런 어떤 거시적인 계획이라든지 전략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일단 보면 이제 독일 같은 데도 보면 보급사업이 없는데 보급사업이 있어요. 미텔슈탄트 4.0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미텔슈탄트라고 중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간기업들 우리는 중소중견이라고 해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이제 사업도 있고 일본도 보면 이제 스마트 공장 응원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만 개 보급하는 사업을 했었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일본 제품을 쓰는 기업에 한해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기업에 한해서 이제 하는 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기업, 그러니까 여기 또 아까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2022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3만 개. 그럼 정부가 이제 다른 정권으로 또 바뀌면 어떻게 될 건지부터 해서 그래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으로 개명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기벤처기업부 산하에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라고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길게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조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또 튼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어찌됐든 2022년까지 현재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 정권에 이제 주어진 기간이 짧잖아요. 5년 단위 되게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부러운 건 뭐냐면 정권이 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여튼 한번 정책이 세워지면 꾸준히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정부가 꾸준히 간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미래라고 하는 이 미래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권이라든지 정치나 이런 거랑 관계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꼭지점에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하여튼 심지어는 청와대가 한번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지금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2022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새로운 정부한테 맡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슬픈 현실 중에 하나죠. 자, 김민우님께서 자동화, 전산화와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스마트 팩토리 기초 수준인데 데이터 수집 단계도 스마트 팩토리는 맞는 것인지요? 네. 또 다른 분도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자동화가 우선일까요? 정보화가 우선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경영이 뭐냐? 결국 데이터 경영이다. 이 안에는 자동화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수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내느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을 제대로 보급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비를 스마트화하고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작업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런 거죠. 이 스마트화라는 말 안에 자동화가 들어있냐, 자동화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이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제어 행위, 컨트롤이라는 행위가 일어날 때는 오토마이즈드 컨트롤 할 때는 제어 자체가 자동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자동화가 결국은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을 추구하는 자동화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거고 이 인텔리전스를 누가 쓰는 거냐, 결국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쓰게 되어져 있고 중간 관리자가 써야 될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고 CEO가 써야 될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예요. 이 인텔리전스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럼 작업자가 왜 어떤 면에서 인텔에서 갖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도 있는 것들이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품질 디텍션 한다든지 네. 이미지 처리해서 얻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도 그 하나의 지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커그니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능인데 그런 지능이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폴트 트리, 그러니까 폴트를 제대로 알고 인과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이 능력 여기에서 지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오케이. 필요가 있어요. 자, 김일님께서는 스마트 팩토리 적용을 위해서 신규 공장 설립 시에 권장 사항으로 시작하고 점차 의무로 나가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뭐 의무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 공장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이제 그 오너와 네. 기업의 이제 몫이잖아요. 기업이 결정하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구축하면 잘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고치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할 때 주어져 있는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죠. 진단이 네.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예, 시작할 때. 진단이. 또 이병준님께서요. 현재 스마트 공장 추진에 있어서 MAS를 위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MAS 업체가 부여한 솔루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급업체, 프로젝트 관리자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기업에서 공급 기업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등을 정부나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이제 분석 설계도 해야 해서 개발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어디에 걸리냐면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개발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날 수 있는데 테스트라고 현장에서 적용시켜서 안착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PM이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현재 보면.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시작을 하면 6월, 5, 6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러면 5,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뭘 하는 거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안착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게 되어지는 건데 대부분 어디까지만 보냐면 12월 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산이 소진되는 그 순간만 보거든요. 근데 공급기업들, 우리나라의 공급기업들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있는 공급기업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업들이 와서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공급기업하고 그 관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BJ이라는 ID 인분께서 임직원 또는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교육과정들로 경험을 쌓아야 했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면. 보고서를 만든 단체, 아까 중진공? 예, 중진공. 예. 중진공에서 일단은 교육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품연으로 넘어갔는데, 전자품연구원에서 원래 스마트 제조학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 생산본부에서도 하는 편이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창준님께서요, 추진단에서 500개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130개 업체로 줄여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보면 현재 한국 대부분의 수요 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스마트 공장을 위한 준비 단계, 인텔리전트 설비 설계 등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540개 기업을 점검해가지고 134개를 줄였던 거는 2014년 얘기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계속 점검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폭 줄이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사업할 때는 이게 스마트 공장 사업인지 아닌지, 스마트 공장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응모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하냐면 진단, 점검은 필요하거든요. 사전 점검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전 점검을 해주는 프로세스에 그쪽은 가서 진단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규님, 수준 진단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공급기업 소속의 평가 진단위원들을 통해서 공급기업의 매출 창출로 연계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그 완장을 이제 뭐 바꿔차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공급기업 소속의 그 평가를 하거나 진단위원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색출해야죠. 네. 색출해가지고 결국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풀을 제대로 관리를 해온 거죠. 원리는.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게 2014년에 시작된 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지금 2019년에 교수님께서 정권을 갖고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바꾸고 싶은 건 딱 하나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스마트 공장 추진 지원 사업을 만약 한다면 어떤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네네네. 지금 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까 설비 쪽, 그다음에 공영 쪽,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보급 사업하기 이전에 그 우리나라의 모든 설비 업체들 다 모아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에 나아갈 방향을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뭐 데이터 수집서부터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엉그러지니까. 예. 그 위에 MS가 있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설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기업들이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하고 이제 그 설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준화 아까 얘기한 표준화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디펙트 스탠다드 형태로 디자인해 나가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레퍼런스 모델이 나올 수 모델 있도록 만들게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그 위에 MES 얹고 그 위에 뭘 얹어도 충분히 아주 단단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빅데이터부터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런 작업들이 지금 현 아직 안 되고 상황에서는 있죠.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죠. 나중에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는 거 할까요? 네. 제가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 처음 해보시니까 별거 아니죠? 한번성. 아니 별건 아닌 거 별거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요? 네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두 분이 워낙에 잘 이끌어 주셔서 뭐 어렵지 않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의문이 있으면 뭐 김희재 기자님 통해서든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요. 메인필드 TV 이슈 라이브 첫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가 이제 1시간이다 보니까 좀 물론 여러분들 듣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간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래도 최대한도로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빨리빨리 짚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